반갑습니다. 저는 송가연이고요. 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저는 지금은 일을 하고 있잖아요. 최근까지 학교에서 이제 교직원으로 일을 하다가 최근에 이제 그만두고 지금은 좀 쉬고 싶었는데 이제 이제 퇴사를 하고 이제 쉬는 사이에 책이 나오는 바람에 이제 이런 인터뷰들 같은 것도 하고 강연 같은 것들을 하고 뭐 그러고 있는 와중에서 쉬지를 못하고 있어 좀 피곤해하고 있는 그런 과정인 거죠. 처음 이제 이 주제로 책을 써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건 3년 전이에요. 3년 전에는 이제 제가 일반 회사에 다닐 때였는데, 회사를 다닐 때였는데, 그때 이제 맨날 제가 야근을 하는 상태였던 거예요. 맨날 이제 야근을 하고, 그때 이제 제가 집이 합정인데, 회사가 저기 서초구였어요. 남부터미널인데. 그래서 맨날 출퇴근을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잠도 모자란 상태에서, 그러니까 잠을 못 자면 좀 예민해지는데, 하여튼 예민한 상태에서, 그때 되게 한겨울에 이렇게 추워가지고 이렇게 막 출근을 하면서 너무 짜증이 나는 거죠. 그 짜증난 상태에서 입 밖으로 이런 말이 튀어나온 거예요. 이놈의 자궁이 쪄버리든지 해야지 이런 말이 튀어나온 거예요. 근데 저도 놀랬어요. 보통 우리가 자궁이란 말을 이렇게 입 밖으로 잘 내지는 않죠. 대화할 때도 잘 쓰지는 않죠. 근데 제 입에서 자궁이란 말이 이렇게 딱 나온 게 너무 놀랬고, 그 다음에 그 자궁과 함께 떼어버리다라는 말이 같이 이렇게 연합돼서 나온 게 좀 놀랬어요. 그때 약간 좀 저 스스로도 내가 이런 만지면 안 되는 거죠. 내 스스로도 내가 이런 생각까지 내가 하고 있네 싶어서 좀 놀랬어요. 근데 내가 왜 이런 말까지 하게 됐을까를 이제 되짚어 보는 거죠. 근데 내가 그때 맨날 야근을 하고 잠도 못 자고 있는 상태고 내가 책도 전혀 못 읽고 그때 회사 다닐 때는 이 모임도 거의 못 나왔어요. 네, 전혀 못 나왔어요. 주말에 그냥 뻗어 있을 상태였으니까. 근데 그런 상태에서 내가 애를 낳는 게 진짜 너무 의미가 없고 이러다가 내가 연애도 못하겠고 연애도 못하면 결혼도 못하겠고 결혼도 못하면 애를 못 낳겠네? 그럼 애도 못 낳을 바에야 내가 자궁이 뭐가 필요해? 약간 이렇게까지 결론을 내리는 거였죠. 그래서 근데 정말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네?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 좀 책을 써볼까? 라고 그때 3년 전에 처음 이제 아이디어를 떠올린 거였어요. 근데 이제 그때 사석에서 제가 나 요새 이런 책을 써볼까? 약간 고민 중이야 라고 얘기하면 그때 사람들이 약간 좀 저를 이상하게 보기도 했어요, 솔직히. 어떻게 그런 생각까지 하냐, 어떻게 애를 안 낳을 생각까지 하냐라고 처음에는 그랬어요.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 어때? 근데 그 3년 전 그때 이제 회사 다닐 때만 해도 그 책을 못 썼죠. 맨날 이제 야근을 하고 그런 상태니까 책을 쓸 여유가 전혀 없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이직을 하죠. 학교 교직원으로 일을 하게 되면서부터 그때는 이제 그때보다는 조금 여유가 있는 거예요. 물론 그때도 야근도 있고 하지만 그래도 조금 여유가 있죠. 그래서 이제 2년 전에 쓰기 시작해서 그러니까 탈고를 한 건 올해 초에 탈고를 하고 출판사랑 계약을 하고 이제 출간을 하게 된 거죠. 그렇게 됐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이 책을 처음 출간해야겠다라고 마음 먹었을 3년 전만 해도 이런 비출산에 대해서 별로 사람들이 동의가 없다가 물론 지금도 아니신 분들도 많지만 요새는 좀 많이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기도 해요. 이런 제목도 요새 많은 사람들이 많이 말하는 제목이라고 해서 갖다 쓰기도 했고. 근데 요새 이 비출산을 다짐하는 그런 사람들의 생각들을 들어보면 또 저랑 또 다르게 다른 이유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정말 이유들이. 예를 들면 그런 거 되게 많죠. 요새 임신을 하게 되면 겪는 고통이라던가 출산 과정에서 어디를 찢는다더라 이러면서 너무 힘들다더라 이런 것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서 임신과 출산을 못 하겠다라고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또 그런 이유는 또 아니고 그 다음에 요새 또 그런 것도 있죠. 한국 남자들이 되게 싫어서 여기서는 내가 애 못 낳겠다라고 그런 것도 되게 많죠. 그런 비출산 이유는 또 아니고 저는 이 비출산을 다짐하면서 약간 사회 제도적인 부분이라던가 혹은 아이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줬어요. 제 비출산 다짐은 그런 방향이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사회 제도나 이런 것 때문에 아이를 못 낳겠다라고 다짐을 해서 제가 처음에 이제 출판사에 투고할 때는 책 제목이 이게 아니라 그거였어요. 사회적 피임이었어요. 이게 피임은 재밌으신가요? 괜찮으신가요? 피임은 되게 개인적인 거잖아요. 되게 사적인 거고 둘 사이에 우리가 어떤 피임 방법을 쓸까, 어떤 과정으로 통해서 할까, 이렇게 되게 개인적인 건데 그 피임 과정에서도 사회가 되게 작용을 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제가 책을 쓰면서 느낀 게 내가 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이 사회적 피임이라는 단어가 되게 잘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근데 이제 출판사에서는 그게 단어가 너무 강하고 그 다음에
딱 단어로 떨어지니까 너무 사회과학서 같고, 그래서 약간 좀 문장 형식이 어떨까 해서 이런 제목을 쓰게 되었습니다. 좀 반응을 해주시면 괜찮으신가요? 네. 하여튼 그렇게 됐죠. 그래서 제 책은 제가 이 비출산을 마음 먹게 된 이유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누고 있는데요. 근데 첫 번째는 내 입장에서 내 문제 혹은 출산하게 됨으로써 나에게 닥칠 상황들이나 그런 환경들 때문에 애를 못 낳겠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애를 낳게 되면 아이가 겪어야 할 그런 뭐 고통들이나 힘겨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아이 입장에서 아이를 못 낳겠다라는 거고, 또 세 번째는 그 밖에 뭐 사회적 요인들, 뭐 세월호라든지 뭐 장애아 문제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애를 못 낳겠다라는 걸로 구성되어 있어요. 세 개로. 그거를 세 개를 할 건데요. 첫 번째는 이제 제가 아이를 못 낳겠다라고 생각한 그러니까 가장 우선적인 이유가 애를 낳아서 기를 시간이 진짜 없는 거예요. 진짜 정말 그때는 이제 회사 다닐 때였으니까 진짜 아무리 내가 시간을 쪼개서 내가 뭐 해도 정말 그때는 이제 맨날 야근을 하고 주말에도 뭐 거의 넉다운 돼가지고 맨날 잠만 자던데, 그러니까 아니 얘가 설령 내 앞에 있다고 해도 내가 얘를 기를 시간이 없는 거예요. 내가 뭐 책 한 권 볼 시간도 없고 뭐 잠자는 시간도 좀 부족해서 막 예민한 판에, 그러니까 얘를 낳아서 기를 시간이 없는 거죠. 근데 이런 거는 저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 생각하고 있죠. 실제로 우리나라 그 연간 평균 노동 시간을 표 보시면은 제가 어떤 통계들마다 되게 수치가 다르긴 한데요. 독일보다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4달 혹은 6달 정도 일을 더 해요. 1년에. 그러니까 그만큼 되게 그 노동 시간이 되게 긴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야근도 진짜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웬만큼 야근하는 거는 야근으로 생각지도 않는 정도로 야근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 보이시나요? 글자가? 네. 예를 들면 퇴근 시간 뭐 30분에서 1시간 이내에 퇴근한 경우는 야근으로 생각지도 않는 사람도 많은 거예요. 이 정도 뭐 야근하는 것쯤이야 뭐 그냥 하지 뭐. 약간 이 정도쯤 돼야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돼야 뭐 야근 좀 했네 그런 거지. 그 미만은 이 정도는 야근도 아니지라고 생각할 정도로 야근이 일상화돼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주말에도 되게 근무를 하는 비율이 되게 많고, 저도 주말에 근무를 많이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일을 많이 하니까 자연히 뭐 수면 시간은 되게 적고요. 우리나라 수면 시간 정말 최저죠. 그러니까 진짜 집에서도 쉴 틈이 없고 직장 일을 하고 나면 지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람이 되게 많은 경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낳으셨다니까 되게 힘드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낳으셨는지 참 궁금한데. 근데 이런 상황을 다 알면도 불구하고 여성들로 하여금 아이를 낳으라고 하죠. 뭐 이런 모성애 운운하면서. 근데 저는 그 말이 너무 싫은 거예요. 정말 모성애면은 뭐 내가 잠을 자는 시간까지 줄여서 애를 낳아야 되나? 진짜 뭐 모성애 때문에 애를 낳으라고 하면은 그 모성애로 인해 낳은 아이한테 뭐 정말 목에 성을 붙여주든가 그렇지도 않을 거면서 모성애 운운하면서 아이를 낳으라고 하죠. 하여튼 그게 처음에 이제 제일 불만이었던 건 정말 애 낳아서 기를 시간이 없었다는 거. 그것 때문에 이제 애를 못 낳겠다라고 결심을 했던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애를 어디다 맡기나, 이게 또 고민이었죠. 애를 뭘 낳았다고 쳐요. 근데 애를 진짜 맡길 데가 없는 거예요. 정말 궁금합니다. 어디다 맡기시는지 궁금한데, 저는 이거는 약간 전제를 하는데, 저는 제가 설령 애를 낳더라도 제가 볼 생각은 1도 없어요. 뭐 어디든가 맡겨야 될 것 같아요. 뭐 시설이든 뭐 누가 보든 하여튼 제가 뭐 아이를 맡길 생각은 없는데, 근데 많은 여성들이 본인이 아이를 돌보죠. 그것 때문에 여기 표를 보시면 이게 여성의 연령별 경제활동 참가율인데요. 20대 중반 후반까지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이 쭉 올라가다가 30대 뚝 떨어져요. 그러다가 40대에 회복을 하거든요. 이건 여성들이 뭐 결혼, 임신, 출산을 통해서 일을 하다가 그만두는 거 말하죠. 그만두다가 다시 이제 재취업을 하는데 이 일자리와 이 일자리의 질이 같을 수는 없죠. 저는 근데 이렇게 되고 싶지 않았어요. 지금은 뭐 쉬지만 어쨌든 일을 해야 하고 하여튼 계속 일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을 하려고 하면 그래, 애가 있으면 내가 돌볼 수는 없고 애를 어딘가에 맡겨야 할 텐데 뭐 어디다 맡겨야 되나 이런 고민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생각한 게 어린이집이었어요. 이거 그냥 당연히 그냥 어린이집 맡겨야지라는 생각이 들죠. 근데 그게 어린이집 맡기는 게 쉽지가 않은 게, 어린이집 저 대기표를 보면 대기자가 엄청나요. 특히 국공립은 정말 장난 아닌 거거든요. 이거를 맡기는 건 정말 거의 신의 경지에 올라야 맡길 수 있는. 제 친구도 지금 6, 7살 다
그 아들이 있는데 걔가 어린이집에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야, 왜 어린이집에 가냐고. 그러니까 예전에 국공립 어린이집 신청한 게 지금 이제 대기가 났다고. 그러면서 이제 7살짜리 어린이집에 오는 그런 진짜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지금 어린이집, 그러니까 애를 낳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린이집 맡기기는 힘든 것 같아요. 게다가 어린이집 간다고 하더라도 비용도 만만치가 않죠. 전 처음에 누리과정을 하면은 공짜인 줄 알았어요. 근데 누리과정 해도 공짜가 아니죠. 일부 또 돈이 들어가고, 거기다가 뭐 여기 기본 비용뿐만 아니라 여기 뭐 이런 세세한 비용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거죠. 친구들 물어보니까 어린이집에 대충 10만 원 약간 미만? 그 정도 보내고, 특히 그 기업 어린이집이죠. 그 그 회사에 붙어 있는 어린이집에 애를 맡기는 친구도 있는데, 그건 되게 싸더라고요. 뭐, 아예 안 낸다는 친구도 있고, 10,000원 낸다는 친구도 있긴 한데, 개인적으로 그 어린이집을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게, 그 사내 어린이집 맡기라는 거는 그 사내가 뭐 남편의 회사겠어요? 여자의 회사지? 어차피 엄마한테 일도 하면서 중간중간 애도 케어하라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 정말 마음에 안 들어요. 저는 어린이집은 그냥 그 집 근처에 있는 어린이집 맡기는 게 제일 좋고, 개인적으로 그런 회사 근처에 있는 그 회사에서 만든 어린이집은 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어린이집 월 비용 부담도 많고, 그 다음에 특히 사립으로 갈수록, 유치원으로 갈수록 그 비용이 늘어난다는 거. 그 다음에 근데 어린이집이 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대기 문제, 그 다음에 비용 문제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사고가 되게 많아요. 정말 그 요새는 좀 뜸한데 한때 되게 자극적인 영상들로 해서 많이 보여졌죠. 뭐 아이가 날아가는 장면도 있었고, 뭐 이렇게 뭐 맞는 장면도 있었고, 그거 보면 되게 좀 그런데 하여튼 근데 그 어린이집 사고들이 되게 많이 일어난다는 거죠. 여기 보면은 어린이 안전사고 부딪히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특히 이 사망사고 경우에는 이 원인을 알 수 없는 사망사고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엄마들이 항의를 하니까 약간 이제는 CCTV를 달았죠. 2005년 9월부터인가 CCTV를 달긴 했어요. 그래서 근데 하지만 CCTV를 달았다고 해서 뭐 사고가 안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여전히 일어나고, CCTV로 할 수 있는 거는 그 사고 장면을 보느냐 안 보느냐의 차이지, CCTV가 있다고 해서 뭐 사고가 안 일어나진 않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우리나라 어린이집의 그 보육교사의 처우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여기 보시면 핀란드의 경우는 3세 미만은 교사 한 명당 4명을 관리를 해요. 케어를 해요. 그 다음에 3세 이상은 7명까지 케어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3세 미만은 7명, 8명. 3세는 18대 1이죠. 4세는 23명까지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절반 이상은 이것보다 더 많이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우리나라 교사들이 또 그 아이를 돌보는 것뿐만 아니라 해야 할 업무가 뭐 엄마한테 그런 카드 쓰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공문 같은 것도 처리해야 되고, 청소 업무도 해야 되고, 식사 준비도 해야 되고, 너무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죠. 이렇게 봐야 할 아이들도 많은 거고. 그러다 보면은 어쩌면 이런 사고가 안 나는 게 오히려 저는 더 이상하다는 느낌도 들기도 했어요. 그만큼 그렇다고 해서 뭐 그 아이를 이렇게 해치거나 뭐 아이를 돌보는 거 소홀히 하는 교사들을 뭐 두둔하는 건 아니지만, 근데 그들이 처한 상황이 이런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저는 약간 어린이집에 뭐 맡길 수밖에 없겠지만, 이렇게 되게 마음 편안히 이렇게 여기서 내 아이를 되게 잘 돌봐줄 거야 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맡기기는 좀 약간 힘들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또 생각이 난 게 그 저희 엄마랑 시어머니 참고로 저는 미혼입니다. 시어머니가 오는데 생각을 한 거죠. 그럼 엄마나 시어머니한테 맡겨볼까? 심지어 예전에 저희 엄마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가 뭐, 제가 집이 창원인데 네가 뭐 창원에서 애를 기르겠니? 뭐 거기 어디 서울에 그 본가가 서울에 있는 남자를 만나서 시댁에 애를 맡겨라. 우리 엄마는 그러기도 했거든요. 요새는 또 제가 그래도 시집을 안 가니까 엄마가 애를 봐주겠다고 다 키워나라고 하기도 하는데, 근데 실제로 제 친구들 보면 엄마한테 되게 많이 맡겨요. 친정 어머니한테. 창원에 있는 아이들은 집도 가까이 있으니까 더 많이 맡기고, 심지어 서울에 있는 아이들도 뭐 급할 때는 막 일주일 정도 그냥 창원에 애를 보내기도 하고, 친정 엄마한테 의존하는 비율이 되게 높더라고요. 심지어 제 친구 중에 한 친구는 어렸을 때 엄마 아빠랑 이혼을 했어요. 그래서 아빠가 그 친구를 키웠는데, 그래서 어렸을 때 이제 엄마 얘기를 하거나 하면 그 친구가 전혀 나 엄마 전혀 안 보고 싶다고, 뭐 생각도 안 난다고, 전혀 뭐 이제는 괜찮다고 익숙하다고 전혀 이렇게 그랬어요. 엄마의 필요에 대해서 전혀 못 느끼다가 이번에 그 친구가 애를 낳고 나서 너무 힘드니까 야 진짜 엄마가 너무 바란다고, 너무 있었으면 좋겠다고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아이를 아무한테나 맡길 수는 없고 그럴 때 제일 만만한 게 엄마 혹은 시어머니인데 그게 쉽지 않다는 거죠. 실제로 보면 되게 많이 맡겨요. 이 초록색이 시어머니한테 엄마를 맡기는 그 아이를 맡기는 비율인데 근데 전 또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막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이유가 저희 엄마는 제가 동생이 둘인데 이미 많은 시간을 육아에 할애를 했고 그 다음에 또 건강도 시원치 않을 거고 그리고 이제 그동안 뭐 일을 하시던 힘드셨을 텐데 이제는 좀 쉬셔야 되는데 그걸 또 그분께 또 아이를 또 맡아달라고 말하기가 또 힘든 거죠. 그러니까 이래저래 해서 저는 이 두 분에게 또 아이를 맡기는 거는 그렇게 옳지 못하다는 생각이 또 들기도 했어요. 그래서 세 번째 생각한 데는 여기까지 생각한 거죠. 베이비시터한테 애를 맡겨야 되나 그 생각까지 한 거죠. 근데 여기도 이게 쉽지가 않은 게 뭐 예를 들면 이분들이 입주해서 뭐 아이를 기르시는 분인데 입주를 하려면 뭐 그분들한테 공간을 내줘야 되는데 그럴 만한 공간도 없고 그 다음에 비용이 뭐 100에서 200 정도는 그냥 기본으로 들더라고요. 근데 그런 비용까지 내가 들어가면서 애를 키워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결론 내린 게 내가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게 되면 진짜 내가 이 그 대안을 선택할 수 없다면 내가 일을 그만두고 애를 돌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또 그렇게 하기는 싫고 그러면 내가 애를 과연 낳아야 되나 이런 생각까지 드는 거죠. 괜찮으신가요? 네. 그 다음 생각한 건 요새 아이들한테 되게 부모들이 되게 많이 해주는데 내가 그게 자신이 없는 거예요. 내 아이들한테 과연 내가 남들처럼 해줄 수 있을지 약간 그게 염려가 되는 거였어요. 이 부분은 되게 저뿐만 아니라 많이들 공감하실 것 같은데 이게 뭐냐면 그거예요. 그 슈퍼맨이 돌아왔다라는 프로그램 다들 아시죠? 거기서 나온 이거는 이휘재 집 구였어요. 이 여기 보시면 이 흰색 요 부분까지만 그 보이는 거예요. 촬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보는 부분만 해도 되게 막 집이 넓어 보이잖아요. 거실에 애들이 막 날아다니잖아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 그 다음에 여기도 얘는 그 송일궁네 집이에요. 이것도 요만큼만 보이는 거죠. 이렇게. 방이 몇 개인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없다고 생각했는데도 이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 근데 이걸 보면 되게 제가 살고 있는 집을 되게 떠올려요. 저는 지금 혼자 살고 있는데 혼자 살기에도 이렇게 막 좁은 집은 아니에요. 그냥 방 2개 있고 근데 거실이 이렇게 넓지가 않고 그냥 되게 좁은 그런 게 있는 거죠. 근데 이걸 보다가 제 집을 보면 내가 여기서 과연 애를 낳아서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애는커녕 둘이 살기도 둘이 살 수는 있을 것 같긴 해요. 실제로 제가 살기 전에는 신혼부부가 살기도 했었고 여튼 근데 애를 낳아서 기르기는 힘들 것 같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요새 태교 여행도 진짜 많이 가던데 이 태교 여행이 보면은 가격이 되게 많이 차이 나더라고요. 일반 가는 것 비해서. 근데 되게 그 일반 여행에 비해서 차이 나는 건 요거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일반 패키지 같은 경우는 중식을 준다던가 뭐 미니바를 뭐 오픈한다던가 뭐 이런 건데 태교 여행 패키지에는 뭐 아기용품 이런 거 양말 같은 거 몇 개 주더라고요. 그런 거 주고 막 레스토랑식 석식 그래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되게 뭐 이거 가지고 저 정도 돈을 더 받나 싶은 그런 건데도 막 태교 여행이랍시고 많이 이렇게 판다는 거죠. 근데 또 이런 걸 다들 가니까 또 나는 또 안 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런 거에 놓이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요거는 이런 거 조사하다 보면 이거 관련해서 뭐가 있나 검색하다 보면 되게 신기한 게 많이 나오는데 이것도 중에 하나인데 신생아 초점책이라는 건데요. 저도 보고 놀랐는데 이게 생후 2개월 아기의 시각할 달을 재촉하고 초점을 또렷하게 해주기 위한 책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이 책을 보여주면 아이들이 초점이 되게 또렷해진대요. 그래서 보면서 애들 눈을 뭐 3.0으로 만들 것도 아니고 뭘 얼마나 눈을 또렷하게 하려고 이런 것까지 하나. 근데 심지어 어떤 블로그는 전 이걸 만드는 걸 봤어요. 이걸 어떤 여자가 한 땀 한 땀 이걸 초점책을 만들고 있더라고요. 되게 글쎄요, 그걸 꼭 해야 되나 싶긴 하지만 하여튼 근데 또 이런 것도 남들이 보여주면 꼭 괜히 또 내 아이는 이걸 내가 안 보여주고 애가 뭐 시력 발달이 늦나 뭐 눈이 안 좋아지나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꼭 안 해도 되는 건 알지만 또 안 하면 또 뭔가 마음이 쓰이는 그런 겁니다. 이런 것도 있는데 저거는 신생아 전용 정수기인데 저건 얼마 전에 광고 나왔죠. 그 의사 부부 중에 그 남편분이 광고를 하더라고요. 이제는 뭐 아이가 먹는 물도 달라야 합니다. 뭐 이러면서 광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애가 먹는 물을 얼마나 달라야 되나, 뭐 금을 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럼 어른들 물은 애를 먹이면 안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근데 저거는 진짜 쓸모없다는 걸 알면서도 막
약간 솔깃하는 것 같아요. 뭐 애가 먹는 물을 좀 달래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한 번쯤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옆에는 아기 전용 신문지인데요. 그 신문지가 되게 막 소리가 되게 바스락바스락 나서 되게 애들이 되게 그런 거에 되게 자극이 잘 되고 좋아하는데, 근데 신문지가 되게 그 잉크가 좋지가 않으니까 저걸 주는 거예요. 요거 대신 갖고 놀아라. 저거는 이제 애들 입에 닿아도 좋고 뭐 애들이 되게 많이 좋아한다 그래서 저거 부르고 후기도 되게 많이 봤어요. 그러면 가격이 어느 정도 되나요? 가격이 많이 비싸진, 좀 비쌌나?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가격이 비싸진 것 같진 않은데 이런 걸 많이 하다 보면 좀 늘어나는 거죠. 실제로 이런 걸 보시면은 이 아기띠 같은 경우는 되게 얼마 안 하는 것부터 되게 비싼 것까지 되게 다양했어요. 유모차 같은 경우는 진짜 비싸죠. 근데 후기를 보면 이런 유모차까지 살 필요 없다라고 하는데 괜히 또 요새는 또 애들 하나만 나으니까 괜히 막 우리 애한테 되게 좋은 거 해주고 싶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 요새 출생아 수가 되게 줄어들잖아요. 출산율 떨어지고 해서. 그래서 되게 아이는 되게 줄어들어요. 그래서 아이가 줄어드니까 출산용품 시장도 되게 줄어들 것 같은데 오히려 시장 규모가 되게 더 늘어나고 있죠. 이게 되게 약간 놀라웠어요. 보통 하나밖에 안 했는데 이 시장 규모가 이렇게 늘어난다니까 그 하나에게 되게 집중적으로 투자를 한다는 거죠. 약간 그렇죠. 네. 아무튼 그래서 되게 이런 것들을 보면 되게 애를 낳아야 되나라는 고민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제가 또 생각했던 건 육아휴직 제도에 관한 건데요. 육아휴직 제도가 진짜 있냐라는 의심이 들더라고요. 이게 있긴 한데요. 이걸 보시면 여기서 이걸 들어가야 되는데 이 고용보험 사이트에 육아휴직 하는 방법이라든지 시기라든지 급여를 받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게 나와 있는데 뭐 있어요. 여자 육아휴직을 뭐 하면은 뭐 1년을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총 12개월 동안 3개월은 뭐 얼마를 받을 수 있고, 뭐 그 이후부터 얼마를 받을 수 있고, 그 받으려면 12개월 동안 계속 신청을 해야 되고 쭉쭉쭉 있어요. 그리고 그 제도도 있어요. 아빠이달 제도라고 하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단어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육아휴직 특례 제도인가요? 그런 게 있어요. 그거는 이제 한 자녀에 대해서 부부 중에 한 사람이 육아휴직을 쓰고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쓰라고 할 때 그 두 번째로 쓰는 사람이 쓸 수 있는 제도인데요. 그건 이제 아빠이달 제도라고 하는데, 아빠이달 제도라고 하는 걸 보면 그 아이에 대한 주 양육자가 엄마라는 걸 너무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단어죠. 개인적으로 그 단어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하여튼 그런 제도도 있다는 거. 근데 그 제도가 되게 그러니까 육아휴직 제도가 좀 애매한 게 사이트가 안 보니까 제가 좀 그러네요. 네. 하여튼 돈을 받을 수 있긴 한데 뭐라 그러지? 총 그 육아휴직을 해서 받을 수 있는 돈 중에 4분의 1은 직장 복귀 후에 6개월 후에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아빠이달 제도를 이용해서 남편이 육아휴직 받으면 그 돈을 또 못 받게 되는. 그래서 되게 있긴 한데 좀 약간 정말 있다라고 말하기 좀 애매할 정도로 좀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진짜 육아휴직 제도는 그냥 있긴 해요. 신청하면 쓸 수 있고, 뭐 되게 그 직장에 근무한 지 18개월 정도만 되면 신청 가능하고, 그래서 되게 그 사이트만 보면 되게 육아휴직 되게 받기 쉽네라고 느낄 정도로 되게 쉽게 돼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육아휴직 쓰는 사람이 별로 없죠. 조사한 바에 따르면 7.7%라고. 실제로 그 육아휴직을 쓴 적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왜 못 썼냐고 물어보니까 눈치를 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복귀하기가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분위기 탓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동료들한테 불편을 끼치기도 하고, 그런 이유들로 인해서 육아휴직 제도를 쓰는 사람이 거의 없죠. 그쵸. 근데 육아휴직 제도를 쓸 수 없는 진짜 큰 이유는 이거 같아요. 거기 보면 처벌 조항이 있거든요. 육아휴직을 뭐 못 쓰게 하거나 그건 관련해서 여성들에게 불이익을 줄 경우에 이렇게 그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준다거나 벌금을 매긴다거나 그런 게 있지만, 실제로 그걸 받은 그 회사는 얼마 없다는 거죠. 1000곳 중에 이 정도 받았다는 건 거의 제재를 가하지 않겠다는 거랑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만들어 놓고 그 제도가 있긴 하지만 그 제도를 굳이 써야
써야겠다는 필요를 이렇게 써야겠다는 의지가 없는 거죠. 별로 쓰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육아휴직 제도는 우리나라는 뭐 여성들이 많이 쓰고 있지만 남성들이 많이 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예를 들면 스웨덴 같은 경우는 480일을 육아휴직을 쓸 수 있어요. 근데 그중에 390일은 여자가 쓰고 나머지 90일은 남자만 이렇게 아빠로 하여금 쓰게 하거든요. 근데 아빠가 그 90일을 안 쓰면 그 390일만 쓸 수 있는 거죠. 저는 그 제도도 되게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육아휴직은 남자들이 더 많이 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남자분들이 오시니까 되게 말문이 막히네요. 말이 좀 하다가 네, 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 다음에 생각했던 문제는 내가 아이를 낳게 되면 가사랑 육아를 왠지 제가 다 할 것 같았어요. 네. 그래서 정말 전 그게 너무 싫었거든요. 그래서 난 애를 못 낳겠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대부분 여성들이 하고 있어요. 지금도. 이 표를 보시면 우리나라 가사 영역별 남편과 아내의 역할 분담인데요. 요 파란색이 남편이 한다는 거고요. 요게 이제 아내가 한다는 건데 되게 비교도 안 될 만큼 아내가 많이 하고 있죠. 요 표는 그 식사 준비라던가 뭐 장보기, 아픈 가족 돌보기 이런 가사 일들을 부부가 공평하게 하고 있다라고 대답한 비율인데요. 여기 우리나라는 여기 공평하게 하고 있는 비율이 10%, 뭐 세탁을 공평하게 하는 비율이 20%인가요? 10%인가요? 10%. 그 다음에 뭐 청소 20%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공평하게 하고 있지 못하다는 거죠. 우리나라 이 지수가 되게 심각한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게 외국지랑 통계가 나오는데 이게 가사를 분담하는 시간이에요. 저기 보시면 우리나라가 여자가 227분 가사 일을 할 때 남자가 45분 하고 있어요. 정말 우울하죠. 저 수치는 그 인도가 52분이 나오거든요. 인도가 진짜 제 생각에는 약간 걔네 보면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거기 보면은 뭐 어떤 여자를 뭐 집단 성폭행을 하고 그 여자가 뭐 신고를 하면 그 여자를 뭐 되게 잔인하게 죽인다던가 그런 일이 되게 일어나고 뭐 강간을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뭐 이런 말까지 하는 인도보다 우리나라 남자들의 가사 분담 시간이 더 적다는 거죠. 이건 참 우울한 그런데 어쩔 수 없죠. 이 통계는 되게, 그러니까 제가 이 책을 쓰면서 통계들을 진짜 많이 봤는데, 같은 종류의 통계를 봐도 그 통계들마다 약간 수치가 좀 다른데, 이건 되게 일관되게 45분 많이 나와요. 빼도 박도 못하는. 그 다음에 제가 이거 통계를 보다 보면 웬만한 통계들은 제 주장이랑 되게 부합해요. 내가 어떤 주장을 하게 되면 그 주장의 근거로 그 통계를 쓸 수 있는데, 간혹 가다가 난 이런 주장을 했는데 이 통계가 좀 다르네 싶은 경우는 있는데 대부분은 제 주장과 동일한데 이 통계 둘은 되게 동의하는 정도를 넘어서 이렇게까지 심하게 할 정도로 좀 약간 의아했던 그런 통계들인데요. 이거 보시면 자녀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남성과 여성이 그 근무하는 시간을 나타낸 건데요. 여기 보시면 남자들은 아이가 자람에 따라서 별로 근무 시간이 달라지지 않아요, 별로. 근데 여자들을 보시면 6세 이하, 이때 되게 육아에 손이 많이 가는 때죠. 이때 보시면은 근무 시간이 줄다가 아이가 자랄수록 이렇게 손이 좀 덜 갈수록 시간이 늘어나는 거죠. 그만큼 여자들이 자기 일하는 시간을 줄이면서까지 가사랑 육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저 통계가 좀 마음이 아팠어요. 그 다음에 이 통계도 진짜 약간 어처구니가 없는 통계였는데 이거는 비맞벌이냐 맞벌이냐에 따라서 가사 노동을 얼마나 하냐라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 먼저 비맞벌이의 경우에는 남자들이 그러니까 가사 일을 적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밖에서 일을 하는 것만큼 여자들이 이제 가정에서 가사 노동을 하는 거죠. 여기까지는 오케이. 근데 맞벌이의 경우에는 이제 여자들이 이만큼 가사를 못 하니까 막 줄어들죠. 그러면은 이만큼 줄어든 만큼 남자들이 올라와야 되잖아요. 근데 안 올라오고 얘도 같이 내려가거든요. 47분에서 40분, 뭐 39분에서 37분을 같이 내려가거든요. 이런 거 보면 되게 많은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궁금하죠. 그러면 원래 가사 일 6시간 동안 했었는데 이거 3시간 동안 줄어들면 이 가사 일은 어떻게 하냐라고 하는데 제 친구들 같은 경우는 주로 음식 같은 걸 시켜 먹고 이렇게 모든 브랜드의 치킨을 모두 다 먹어봤다며 정말 시켜 먹거나 혹은 뭐 청소 같은 경우는 업체를 부른다거나 이렇게 해결을 하더라고요.
근데 좀 뭐 그렇다고 쳐요. 뭐 치킨을 먹을 수도 있고 뭐 업체를 볼 수도 있는데 이게 좀 동등해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럴 것 같지가 않죠. 이 두 표가 좀 약간 좀 우울했어요. 보면서 좀. 이에 대해서 이제 남자들도 이제 할 말이 있으실 것 같긴 한데, 남성들도 요새 많이 이거에 참여를 하고 가사 분담도 좀 늘어났다라고 하죠. 실제로 남자 휴직자 수가 되게 많이 늘었어요. 예전보다. 되게 기울기 보시면 되게 가파르죠. 그다음에 아빠이달 이용자 수도 예전보다는 많이 늘긴 했죠. 뭐 늘긴 했어요. 근데 하지만 이거를 이제 그 여자들이 육아휴직을 쓰는 그 비율이랑 같이 놓고 본 거죠. 그러니까 저 표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혼자 봤을 때는 저 기울기가 되게 가파른 것 같다가 여자들과 같이 두니까 되게 완만해지죠. 되게 이런 걸 보고 많이 참여했다라고 말하기가 참 애매할 것 같긴 한데, 네. 이런 상황인 거죠. 근데 이런 걸 보면 애를 낳기 싫어지죠. 저는 그런데 그러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재밌으신가요? 네. 있어요. 반응이 없어서. 두 번째 이렇게 다음에 생각한 건 이게 사교육이 가능할까 이런 의문이 드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사교육을 진짜 많이 받았어요. 저희 엄마가 저 사교육 진짜 많이 시켰거든요. 그래서 뭐 온갖 과외는 다 해보고 저는 심지어 바둑도 배웠어요. 어렸을 때 되게 산만하다 그래가지고 엄마가 바둑을 배우면 좀 조용해진다더라, 얌전해진다더라 해서 바둑도 배우고 뭐 한자도 배우고 뭐 되게 많이 받았는데, 그래서 저는 되게 사교육이 나쁘진 않았어요. 제가 그 바둑도 지금도 그래서 조금 좋아하고, 그래도 어떻게 두면 안 된다는 것 정도는 알고, 그다음에 한자도 많이 좀 아는 편인 것도 좋고 마음에 들었었는데, 요새 애들이 받는 사교육을 보니까 이게 장난 아닌 거예요. 이건 되게 받았다가는 큰일 날 것 그러니까 시켰다가는 큰일 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진짜 이게 2세 아이의 하루 일과인데요. 요 컬러된 거 보시면은 별별 놀이가 다 있어요. 뭐 실내 놀이, 실외 놀이, 뭐 전자기기 놀이, 뭐 학습 사교육, 예체능 사교육. 2세 아이한테 이런 거 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 표도 되게 보면서 상상을 하는 거죠. 2세 아이의 모습을 막 이것저것 시키는 걸 상상을 하다 보면 진짜 막 숨이 막히죠. 근데 요새 사교육은 2세부터도 하지만 5세부터는 되게 대부분 하는 것 같았어요. 5세도 아이도 되게 이런 것들이 많죠. 그다음에 애들 배우는 과목들 보면은 뭐 미술을 한다는 아이는 11점 몇 프로, 체육을 한다는 아이는 19.2%. 국어 비율이 되게 높았던 게 약간 의외였는데요. 요새 그 얼마 전에 무슨 기사 보니까 아이들이 한글을 다 배우고 학교를 가야 된다고 막 그러는데, 그래서 뭐 한글을 깨우치기 전에 학교에 가서 한글을 배우면 힘들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관련이 있는 것 싶기도 하고, 하여튼 그랬죠. 보통 5세부터는 사교육을 그냥 대부분 다 시키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이렇게 2세, 5세 시키다가 이것도 봐야 되는데, 초등학교에 가면 정말 사교육이 이제 제대로 시작되는 거죠. 저학년들까지는 약간 그 아이의 적성을 살린다거나 뭐 예체능 과목도 좀 하지만, 고학년부터는 약간 그 중학교 대비 정말 학업 과외로 그냥 되는 거죠. 이것도 뭔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안 되겠죠? 이거는 기사 제목인데요. 나중에 검색해 보시면 어떤 초등학생들의 요새 어떤 사교육을 받는지가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요새 무슨 인성교육이 그 대학 입시에 필요한가? 그래가지고 인성교육을 많이 받더라고요. 인성교육이라는 게 그거예요. 착한 아이처럼 보이게 하는 방법? 면접을 위한 거니까. 그래서 뭐 이쁜 미소 짓기, 그 다음에 무슨 바른 언어 순화하기, 바른 자세 하기, 뭐 이런 수업을 받더라고요. 그 아나운서한테 막 그런 수업을 받던데, 그 사진을 보면 되게 숨 막히는데, 그런 수업을 받는다거나, 혹은 요새 그 한국사 시험이 또 요새 뭐 화두여가지고 그거 관련된 수업도 많이 받고, 그 다음에 요새 예체능도 많이 과외를 받죠. 그런 것들 요새 초등학생들이 받고 있죠. 그 다음에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 이제 중학교를 선행학습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중학생이 되면 이제 고등학교 선행학습을 하는 거고, 대부분 보면은 고등학교 가기 전에 중학교 선행학습을 진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저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저도 중학교 때 고등학교 과목들을 수학이나 영어 이런 걸 다 선행학습 했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가서 수업을 들을 때 그냥 그치 약간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게 벌써 몇십 년 전이죠. 요새 아이들은 정말 선행학습을 정말 많이 하고 있죠. 대부분 거의 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런 그 사교육 종류랑 뭐 이런 거 많은 것도 문제지만 사교육비가 진짜 장난 아닌 거예요, 정말. 근데 요새 사교육비 통계를 보면 요 정도 나와요. 20 많아봤자 40? 근데 되게 막 생각보다 많이 부담되는 비용은 아닌데, 근데 이 비용이 뭐 EBS 학습비라든지 그다음에 뭐 학습비라든지 뭐 영어 유치원 가는 영어 학원 그런 비용을 다 제외한 것들만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실제로 유아대상 영어 학원비는 이 사교육 통계에 들어가진 않는데, 이 어떤 영어학원의 학원비는 한 해 2천 얼마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월 200 가까이 들어가는 거죠, 영어. 근데 저기 사교육 통계는 들어가지 않는 그런 거죠. 심지어 사교육비 지출액 보면 31만 원 이상 지출한다는 게 대부분이죠. 심지어 그러니까 이런 통계가 나오면 거기 댓글들이 막 달려요. 부모들이 막 어느 집이 통계를 낸 거냐고 막 이런 사람 본 적이 없다고. 애 학원 2개만 다녀도 그냥 7, 80이 나가는데 뭐 하는 소리냐고 이러면서 난리 나죠. 근데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사교육비를 보시면 이게 소득 1분위, 2분위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소득을 쭉 나눴을 때 요거는 하위 20, 요거는 하위 20에서 40 쭉쭉 가다가 요거는 상위 20 이렇게 나눈 거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아무래도 이 소득 5분위가 사교육비 지출이 제일 많아요. 근데 나중에 통계 또 딴 거 보시면 그 총 지출에서 사교육이 그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얘가 제일 높거든요. 그러니까 비율은 높아도 사교육비 총액은 얘가 제일 높다는 거. 그렇죠? 아무튼 요새 사교육비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서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생각한 건 이제 제가 만약에 애를 낳아서 육아를 하게 되면 내 노후 문제가 걱정이 되는 거였어요. 노후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실제로 되게 육아 문제랑 노후 문제가 심각한데, 이거는 요새 출산율이죠. 우리나라 지금 1.17인데 이거보다 1.17인데 더 떨어질 것 같기도 하죠. 게다가 노후 문제도 정말 심각해요. 이게 표를 보시면 노인 인구 증가 추이가 장난 아닌데, 그 총 인구에서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이면은 고령화 사회고, 14% 이상이면 고령 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인데, 우리나라는 지금 2017년 이때에 돼서 얼마 전에 고령 사회로 진입했어요. 14% 넘었어요. 그리고 2025년 되면 넘죠. 그 이후로 이제 인구가 엄청 늘어나죠, 노인 인구가. 그래서 노후 문제가 되게 심각한데, 이 표도 보시면 제가 통계를 같은 거를 진짜 많이 이번에 봤는데, 우리나라가 되게 좋은 거는 항상 꼴찌고 나쁜 건 항상 1등을 해요. 간혹가다 2등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멕시코가 1등을 하죠. 간혹가다. 근데 웬만하면 다 1등이에요. 근데 그 1등이 되게, 특히 이 노후 관련된 문제에서는 되게 압도적으로 1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등이 그냥 1등이 아니라 정말 다른 나라가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정말 이런 게 되게 많아요. 노후 관련해서는 이런 게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 네, 이건 자살률. 그러니까 노인 빈곤율 정말 최고고요. 그 다음에 노인이 일을 하고 있는 노인 비율도 정말 최고고, 근데 그 일을 하고 있는 노인 중에서도 그 일자리가 임시직이거나 뭐 그런 일자리도 정말 최고고, 그러니까 자살률 최고고. 이 지표가, 그러니까 다른 지표들도 물론 1등을 하는데 이 지표는 정말 약간 이 표를 보고 있으면 그 생각나요. 뭐죠? 우리 은하인가요? 뭐 수금지와 목토 천의 명 중에 명왕성이 나갔잖아요. 얘는 우리랑 너무 섞일 수 없다 이래가지고 약간 그 느낌? 명왕성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좀 약간 좀 되게 도드라져요. 되게 좀 안타까웠어요. 근데 이렇게 되는 이유가 있죠. 우리나라 아시다시피 저 양육비가 전체 양육비가 3억에서 4억까지 된다는 통계도 있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연령별 평균 소비 성향인데요. 이때 이제 소비를 많이 하다가, 근데 이때는 뭐 별로 소비할 게 없어서 원래 줄어들다가 원래 이렇게 외국 같은 경우 이렇게 육자가 돼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교육비 때문에 실제로 이 더블로가 된다는 거죠. 이거는 교육비로 포함하면 이렇게 되고 제외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실제로 그 노후를 대비하지 못했다는 사람들을 물어보면 그 이후로 되게 양육비, 교육비 뭐 그런 걸 다 들죠. 그래서 내가 애를 낳으면 내 노후가 정말 대책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심지어 우리나라 연금저축 수령연금 받는 저는 처음에 이 표를 보고 아, 한 달에 200만 원 이하를 받는다는 거구나. 한 달에 이만큼 받는다는구나. 근데 그게 아니라 연간 수령액이에요, 이게. 저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렇게 받는 사람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연간. 되게 우울하네요. 그죠? 게다가 이제 그러면 내가 애를 낳아서 내 애가 나를 봉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요만큼이라도 할 수 있는데 그만큼도 버려야 되는 게 보양 의무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죠. 심지어 제 친구도 이런 말 들었다는데 제 친구의 친구가 이제 아들이 14살인데 14살짜리가 엄마한테 그러더래요. 엄마는 노후 준비하고 있지? 내가 엄마 모셔야 되는 거 아니지? 뭐 이런 말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두렵죠. 애를 낳는 것도 무섭고.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제 관점에서 아이를 낳으면 이제 내 상황이라든지 내 주변 환경이 어떻게 변할지 좀 장담할 수 없고 좀 힘들 것 같아서 애를 못 낳겠다는 이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아이의 관점에서 한 건데 힘드네요. 첫 번째는 이제 아이가 따돌림 받을 게 약간 걱정이 됐어요. 이게 물론 내가 아이가 따돌림 받을까봐 내가 애를 못 낳겠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건 아닌데 아이를 낳으려고 할 때 약간 염려되고 걱정되고 신경이 쓰이는 부분, 혹시 내 아이가 따돌림 당할까봐 혹은 내 아이가 따돌림을 시킬까봐 그런 문제들이 약간 지엽적일 수도 있는데 약간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는 약간 그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요새 아이들이 겪는 따돌림이 장난 아닌데 이거는요 뭐냐면요, 이런 안드로이드에 보시면 사이버 폭력 백신이라는 어플이 있어요. 그 어플을 깔면 그 사이버 폭력을 당하는 학생이 겪는 폰이 되는 거예요. 그 학생이 폰이 되는 거예요. 저는 무서워서 못 깔아봤는데 깐 사람들 말에 의하면 이 폰을 깔아서 실행을 시키면 갑자기 전화가 걸려온대요. 전화해서 욕을 막 엄청 해댄다고 막. 그래서 너무 놀래죠. 그래서 딱 끊으면 갑자기 카톡이 이렇게 막 신청이 돼서 막 욕을 막 한다는 거죠. 이런 문자들이 막 갑자기 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이버 폭력을 겪고 있는 학생이 경험하는 게 되는 거죠. 페이스북에 이런 걸 막 보이시나요? 근데 이게 있잖아. 페이스북에 올리는 거예요? 우리 학교 찐따 시리즈 3. 사진은 뭐예요? 화장실에서 밥 먹는 거 포착. 그 어플을 까면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 학생의 폰이 되는 거예요. 그 학생이 경험하는 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무섭더라고. 이렇게 막 갑자기 카톡에 이런 글이 쌓이는 거죠. 뭐 이런 것도 되게 무섭던데. 너네 집 주소 안다 그러고 너네 동생 이 중학교 맞지? 막 이런 거 좀 무섭더라고요.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여기 보시면은 별별 종류의 폭력들이 다 있죠. 사이버 폭력. 근데 이 사이버 폭력이 되게 무서운 게 옛날에는 그래도 우리가 이런 폰이 없었을 때는 학교 폭력을 겪으면 그냥 학교에서 겪고 집에 오면은 그나마 괜찮았는데 요새는 자기 직전까지 계속 시달린다는 거죠. 뭐 장소 불문하고 시간 불문하고 계속 이렇게. 실제로 이 어플 설명에 의하면 사이버 폭력을 경험한 학생의 비율이 63%라고 합니다.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엄마들이 걱정돼가지고 요새 취학 유예도 좀 있다라고 해요. 이게 2009년인가 2007년 이후로는 예전에는 3월부터 그 학생들이 갔잖아요. 그래서 1, 2월 아이들이 뭐 다음에 가기도 하고 그랬는데 요새는 그냥 1월부터 학교를 가는 건데 뭐 어떻게 유예를 하면 이렇게 유예를 시킬 수도 있대요. 그래서 일부러 1년 늦게 보내거나 그런 경우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또 이 문제가 학생으로 끝나지 않는 게 이 직장인도 많이 따돌림이 있다는 거죠. 이 관련 통계는 되게 좀 달랐던 게 직장에서 따돌림을 경험한 적이 있니? 라고 물었는데 관련 답이 적게는 10%의 사람이 나 겪은 적 있어 라고 말을 하고 많게는 40%까지 겪어본 적 있어 라고 대답을 해서 좀 약간 통계가 편차가 되게 컸는데 대충 저 정도 겪는다는 거. 그 다음에 뭐 많죠? 그 사람만 없는 카톡방도 있고 혹은 그 사람 있더라도 그 사람이 묻는 말에 대답을 안 한다거나 그런 것도 많고. 근데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저는 스트레스라고 봤어요. 청소년이건 뭐 직장인이건 스트레스를 겪는 게 되게 많다라는 거죠. 이 청소년 지수도 되게 약간 우울한 게 그 노인 지수만큼 청소년 지수도 되게
항상 1등이에요. 예를 들면 뭐 주관적 행복감 혹은 그다음에 학업 성적에 대한 만족감, 그다음에 삶의 만족도 이런 게 다 꼴찌예요, 우리나라. 청소년 정말 이것도 되게 우울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 14%. 우울하죠. 그다음에 이 통계도 약간 재밌었는데 이거는 이제 주 50시간 이상 근로자 비중이 이 파란색이고 그다음에 이게 여가 시간이 이렇게 있다는 건데 우리나라는 여가 시간 좀 있는 편이고 근로 시간도 많죠. 근데 옆에 멕시코를 보면 얘도 되게 우울한 게 그 주 50시간 이상 근로자 비중이 되게 많고 여가 시간이 되게 적어요. 얘네가 되게 스트레스 받을 것 같잖아요. 근데 일상생활 스트레스 비중 멕시코가 되게 낮더라고요. 보면서 약간 이 나라 되게 뭐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스트레스 느끼는 직장인 비율도 멕시코 되게 낮아요. 그래서 이 표랑 되게 너무 안 맞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간혹 있습니다. 하여튼 근데 직장인이건 그 학생들이건 스트레스를 많이 겪는다는 거. 근데 그 스트레스를 풀 시간도 없죠. 이들은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직장인도 마찬가지고 그냥 학교에 계속 있거나 회사에 계속 있는데 그러면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풀 수 있느냐 하면 뭐 주변에 있는 사람을 괴롭힌다거나 주변에서 어떻게든 해결할 수밖에 없고 주변에서 스트레스 해소할 걸 찾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주변인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뭐 내 아이가 될 수도 있고 그 대상이 혹은 내 아이가 아니라면 내 아이는 다른 친구를 따돌릴 수도 있는 거고 둘 다 그렇게 만족스럽진 않죠. 그랬습니다. 이건 제가 좀 약간 분개하는 건데요. 여아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이 문제는 정말 심각한데, 처음에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는 이제 그거였죠. 임금 격차였죠. 우리나라가 여자가 100을 벌 때 남자가 136을 번다는 거거든요. 뭐 이런 거라든지 예를 들면 그다음에 공기업 직급별 여성 비중 이렇게 먼저 줄어들죠. 그다음에 공기업 여성 그 임원의 비율이죠. 0%가 되게 많죠. 0%. 이런 거 보면 되게 여자를 낳기가 되게 좀 약간 신경이 쓰였는데 이거보다 더 심한 건 이 여아 성폭력 문제죠. 이거는 제가 검찰청 홈페이지에서 다 받은 건데요. 특히 성폭력 문제는 아동 대상 성폭력 문제는 되게 여아에 되게 집중되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다른 나라들은 이렇게 아동 대상 성폭력 범죄 증가율이 되게 계속 낮아지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되게 높아지고 있다. 높아지고 있죠. 정말 네. 그다음에 제가 이것도 되게 약간 그것도 다 검찰청 홈페이지 있는 건데요. 아동 대상 성폭력 범죄의 발생 시간은 뭐 이렇게 나오고 장소는 되게 주거지가 많고요. 근데 이 표가 되게 어처구니 없었는데 13세에서 20세의 경우는 그 범죄자의 연령이 얘들이 많아요. 약간 청소년, 개념 없는 청소년, 그다음에 뭐 젊은 사람들. 근데 정말 13세 미만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들은 이 연령대가 결코 적지가 않아요. 저는 이거 좀 약간 놀랐어요. 되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표였어요. 그리고 아동 대상 성폭력 범죄자의 범행시 정신 상태, 정상이 압도적으로 많죠. 그렇죠. 사이코패스도 아니고 뭐 아니라는 거죠. 정상인이라는 거죠. 근데 그것도 되게 마음에 안 들지만 처벌이 진짜 미약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집행유예 실형을 받는 비율이 되게 만만하잖아요. 여기 아까 보시면 이 증가율에 비해서 그 실형 받는 증가율이 진짜 만만하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최종심에서 집행유예 비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죠. 반면에 뭐 징역형 받는 비율은 감소하고 있고 증가를 한다고 해서 2% 증가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이게 집행유예 비율이거든요. 되게 많다는 거. 외국인 경우에는 이게 무기징역이 진짜 많고요. 그다음에 사형이 되게 많아요. 중국은 사형이고 그다음에 종신형 뭐 이런 거 20 되게 우리나라랑 되게 달라요. 하여튼 우리나라랑 되게 달라요. 근데 적어도 이 정도는 돼줘야 되는 거 아닌가. 좀 약간 우리나라는 너무 느슨하죠. 이런 걸 보면 되게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저는 특히 아동 관련 성범죄는 정말 이거는 정말 세게 다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넘어갈게요. 잠깐만요.
요거는 이제 그거예요. 내가 아이를 낳게 되면 난 행복할 것 같은데 내 아이가 불안할 것 같다는 지금까지 그 봤던 아이에 관련된 그런 문제들을 약간 종합한 거죠. 실제로 그 부부들은 아이를 낳으면 되게 우리나라 부부들이 되게 대화하는 시간이 되게 적은데요. 그 대화하는 적은 시간 중에서도 아이에 대한 대화를 되게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없으면 대화할 거리도 없는 많은 이들이 그렇다는 거죠. 근데 아이는 이제 이런 경험들을 다 하게 될 텐데 과연 이 아이를 내놔야 되나? 국가별 아동의 삶의 만족도 보면 되게 다른 나라랑 현격하게 다르죠. 예를 들면 이것도 말이죠. 초등학생이 오전 2시 반에 잔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다음에 청소년 사망 비율은 2007년까지인가만 해도 우리나라 청소년 사망 비율이 1위가 교통사고였는데 그 뒤부터 자살이 역전을 하죠. 줄곧 자살이고. 그다음에 이 문제는 정말 좀 다루고 싶었어요. 군대 내 의문사 문제. 이거는 제가 챕터를 하나 따로 빼서 다루고 싶었는데 근데 이거 관련해서 통계가 진짜 없는 거예요. 국방부에서 발표를 안 하는지 되게 없어서 몇 명이 자살을 했고 몇 명이 그중에 의문사로 처리됐고 이런 게 전혀 없어서 못 다뤘는데 그 아이가 자라면서 군대에 가서 목을 전혀 맬 수 없는 곳에서 자살을 했다고 발표를 하거나 혹은 자살했다라고 하면서 가슴에 2발 쏘고 머리에 1발 쏘고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자살을 한다거나 그런 것도 자살이라고 하죠. 그런 건 없어야 되겠는데, 네. 여튼. 그 다음에 그 아이가 또 이런 결혼 비용을 부담하면서 결혼을 할 거고, 또 이 기간에 걸쳐서 또 집을 또 전세 자금을 마련을 할 거고, 이런 걸 생각하면은 아이를 못 낳겠다는 거죠. 그 아이 또한 이런 노후를 보낼 텐데, 여기 보시면은 고령층 고용률 보시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되게 두드러지고요. 근데 그 중에서 임시직 비율이 진짜 두드러져요. 그 다음에 단기 고용 비중, 빈곤율도 진짜. 이건 독일이랑 비교하는 거 정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한 번은 이렇게 나한테 말할 것 같은 거예요. 엄마는 왜 나를 한국에서 낳았어? 그러니까 말을 하지 않더라도 그 아이는 생각할 것 같았어요. 왜 엄마는 나를 한국에서 낳았을까라는 생각을 할 것 같았어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저는 애를 낳을 자신이 좀 없죠. 그 다음에 3번째는 이제 사회 문제 때문에 애를 못 낳겠다라는 건데요. 이 통계표도 되게 웃겼는데 우리나라 보시면은 학력이라든지 직업이라든지 계층이라든지 임금이 이 아빠를 그대로 닮아가고 있어요. 예를 들면 아빠의 학력을 자식이 그대로 닮더라고요. 특히 학력이 좀 높은 아빠의 아들은 학력이 낮을 확률이 거의 없었고요. 직업도 여기 보시면은 아버지 직업에 따라서 자식 직업이 거의 비슷해요. 특히 관리 전문직 요 비중은 직업 세습 비율이 되게 압도적으로 높았어요. 그 다음에 계층도 아빠가 중상층이면 자식도 중상층인 확률이 되게 높고 하층이면 자식도 하층인 확률이 되게 높고 이 임금이 되게 웃겼는데 자식이 임금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고 있는데 이 산업화 세대는 이 40, 50년대 출생한 사람들인데 이때는 이제 자식이 본인이 학력이 높으면 임금도 높았어요. 그러니까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게 학력밖에 없었어요. 본인 학력밖에. 근데 민주화 세대는 이제 60년생부터 74년생까지인데 이때는 그 사람의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게 본인 학력뿐만 아니라 부모 학력. 또 요인으로 작용했고요. 그 다음에 정부 세대, 우리 세대죠. 75년부터 95년. 이때 태어난 사람들은 임금의 본인의 학력은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고 부모 학력이랑 그 다음에 어린 시절 경제력이 가장 영향을 많이 미쳤다고 합니다. 이걸 보면 되게 그쵸. 근데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이건데요. 아까 엔젤 기수에 따라서 이 엔젤 기수라는 게 그거예요. 아이들 교육비나 그다음에 용돈, 장난감 이렇게 아이에게 투자되는 비중을 말해요. 총 지출에서 그것이 차지하는 비중. 보시면 4분위가 되게 높아요. 엔젤 기수가 5분위보다도 높죠. 그러니까 지출에서 아이들에게 투자되는 비중이 되게 높다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지출되는 걸 비교해보면 얘가 더 높아요. 5분위가. 그러니까 이 말은 되게 노력해서 내가 쓸 걸 줄여서 투자를 자식에게 해도 이 5분위만큼 안 된다는 거. 그죠? 실제로 이 교육비는 이 1분위랑 5분위가 8배, 9배 차이가 나죠, 이미.
여기 보시면 8만 원 1분위가 8만 얼마 쓸 때 5분위가 66만 원 쓰니까. 그렇죠. 이런 걸 보면 옛날에는 교육이 계층 이동을 할 때 어떤 요인으로 작용을 했다면 요새는 교육으로 뭔가를 할 수는 절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렇습니다. 이제서 사람들도 이미 알고 있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물었어요. 한국 사회에서 개인이 성공하기 위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그래서 인맥. 이번에 그 어디죠? 강원랜드인가? 그거 보면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현재 나의 사회 경제적 상황은 내가 노력한 만큼 주어진 결과다. 아니다. 한국 사회는 개인이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는 사회다. 아니다. 뭐 다 아니다죠. 그 다음에 자녀의 계층적 상향 이동의 가능성. 내 자녀가 나보다 더 나은 삶을 살 거다라고 물었을 때 이 부정적으로 대답하는 게 되게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요 세월호는 이거 넣을까 말까 하다가 빨리 그러니까 세월호로부터 우리가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와 비슷한 사고로 내 아이도 잃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했는데, 예를 들면 2009년에 되게 완화가 되게 많이 됐어요. 제도 완화가. 그래서 예전에는 20년 선박의 연령이 20년까지 된 배만 운행 가능했는데 그게 30년으로 늘어났죠. 그래서 세월호도 18년인가 일본에서 그 운행되던 배가 수입이 될 수 있었고, 근데 그게 진짜 신기한 게 2009년에 이런 제도가 딱 완화되자마자 사고가 2009년부터 확 늘어나요.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이게 되게 직접적으로 작용을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번 3월인가 4월에 일어난 거죠. 그 스텔라 데이지호. 그 배도 19년 정도 일본에서 쓰던 배를 우리가 수입해서 사용하다가 사고가 난 거죠. 실제로 거기서 있었던 그 선원들의 뭐 메시지를 보면 맨날 뭐 배를 수리하고 맨날 배를 뜯어 고치고 맨날 뭐 잠자리 시간까지 줄여가면서 배를 수리하고 그랬었죠. 그다음에 뭐 이런 과적, 불량고박 이런 문제는 아직도 유효하다는 거. 그다음에 이 자리에서 이동하지 말라 이런 안내 방송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는 거. 요때 이 말 때문에 되게 사람들이 이것도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저 말 때문에 이제 세월호 아이들이 그렇게 된 걸 보고 사람들이 이제 저 말을 믿지 못하죠. 안내 방송에서 뭐라고 하던 간에 자기 스스로 이제 나가죠. 요거는 그건데요. 잠시 세내역에서 사고가 그때 화재가 났을 때 그 차장이 매뉴얼대로 했어요. 처음에 이제 안내 방송을 하는 거죠. 잠시만 기다려 달라고 내가 조사를 하고 오겠다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이 말이 끝나자마자 그냥 바로 이렇게 문을 따서 나간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의 이 말도 이해는 돼요. 왜 그렇게 쓸 수밖에 없는지. 이 말에 이런 매뉴얼이나 뭐 그런 안내 방송에 대한 신뢰를 잃었죠. 빨리 신뢰를 회복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전히 회복되지가 않고 있죠. 그다음에 여튼 이런 문제들 때문에 아이를 낳는 게 좀 불안하다는 그런 거였습니다. 이건 장애 관련 문제인데요. 이건 스킵할게요. 이거는 안 하고 할까? 이거는 장애인들 삶이 되게 그렇게 좋지가 못하니까 그런 상황들 때문에 내가 낳는 아이가 만약에 장애가 있으면 어떡하나라는 건데요. 이 통계도 약간 좀 충격적이었는데, 제가 그 연극이나 뭐 뮤지컬 이런 거 보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오페라 이런 걸 되게 좋아하는데, 그게 뭐 돈이 좀 드니까 항상 예매를 할 때 할인율을 되게 많이 봐요. 좀 할인이 많이 되면 좋은데, 근데 많이 해봤자 20-30%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그 공연을 주최하는 데서 예전에 뭐 했던 그런 공연들 그런 걸 본 적이 있으면 할인이 좀 되는데 해봤자 20-30%예요. 근데 장애인은 되게 할인을 많이 해주거든요. 50% 막 할인을 해줘요. 그래서 되게 좋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그들이 공연을 관람하는 횟수 보면 여기 없다라고 표시된 거거든요. 없다라고 하는 게 거의 100%, 90몇 %죠. 그러니까 그런 공연들을 볼 기회가 거의 없는 거죠. 이거는 이분들은 아시죠? 이분들이 이제 엄마가 없었더라면 그 아이들이 과연 제대로 사용할 수 있었을까라는 거죠. 그다음에 현실적으로는 장애인들이 뭐 고용률도 떨어지고 실업률이 높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복지 대비 복지 지출도 되게 적고 OECD 평균에 비해서,
그다음에 그 복지 지출 비중에 비해서 장애인 비중은 훨씬 더 낮고, 그다음에 이거는 이번에 일어났던 강서구 특수학교. 그걸 보면서 되게 많은 생각을 하게 됐죠. 저렇게까지 진짜 해야 되는구나. 우리나라에서는 진짜 장애인 학교를 보내려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됐죠. 아, 요거는 그냥 제가 재미로 만든, 재미라기보다 약간 이건 해보고 싶었어요. 우리가 보통 우리 삶이 되게 노비 같다라고, 노예 같다라고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진짜 그런가 해서 진짜 그냥 비교를 한 거죠. 근데 되게 이 부분은 제가 인터뷰를 한 기자들이 되게 너무 현실적이어서 너무 좀 그랬다라는 평을 많이 듣기도 했습니다. 옛날에 노비들이 노역과 현물을 제공하듯이 우리가 노역을 제공하고 세금을 낸다, 뭐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노비가 계약을 하고 나서 15일 전에는 물릴 수 있어요. 이 노비 나 못하겠다고 이렇게 물릴 수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도 계약을 하고 2년 전까지는 뭐 잘릴 수 있죠. 그런 거라든지, 그래서 공통점이라든지, 그 다음에 노비들은 양인에 비해서 되게 처벌 수위가 높았어요. 뭐 양인을 조금만 해쳐도 노비는 사형을 당했고, 그 다음에 뭐 양인은 노비를 때려도 되지만 노비가 양인을 때리면 그 노비는 정말 반죽음이 되고, 뭐 이런 걸 비교해서 그 우리나라 황제 노역 비슷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처벌의 대가가 다르다는 거였고, 그다음에 도망갈 수 없다는 건, 우리나라에서 회사를 벗어난다는 건 정말 지옥이죠. 그런 거라든지. 우리나라 노동력이 이거는 그거예요. 옛날에 노비의 가격이 소보다 못했다는 거. 근데 우리나라도 노동력이 정말 싸잖아요. 이거 최저임금도 우리나라 되게 낮고, 그 다음에 실질임금도 되게 낮고, 이거는 그 아르바이트 2시간 동안 아르바이트를 2시간 했을 때 살 수 있는 물품들인데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 뭐 고기 한 묶음을 사고 이만큼 되게 많이 사잖아요. 여기는 고기 몇 팩을 사요. 네덜란드는. 우리나라는 이거 목살 한 조각, 그 다음에 바나나, 라면 이 정도 살 수 있다는 거. 그만큼 노동력이 저렴하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랑 노비랑 비슷한 게 세습이 된다는 거죠. 신분이. 노비도 이제 애를 낳으면 노비가 되듯이 우리나라도 상속 비중이 높고, 내가 낳은 아이가 나처럼 살 것 같고, 이런 것도. 특히 이건 우리나라 여성 억만장자 톱 14? 근데 모두 다 상속이죠. 자수성가가 한 명도 없죠. 우리나라가 상속 비율이 되게 높아요. 자수성가 비율에 비해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런 거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애를 못 낳겠다는 생각이 들죠.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글쎄요, 저는 이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출판사랑 계약을 할 때도 이 책이 어디까지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냥 나는 문제제기까지만 하겠다였거든요. 대안은 전혀 없어요. 지금 봐도. 저도 대안까지 생각해 본 적이 없고, 대안이라고 생각하면 아까 뭐 궁극적 해결 방안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해결 방안이,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이유가 챕터별로 쭉 있어요. 그리고 저는 아까 또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저는 사회적 제도에 의해서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거고, 이거 말고도 다른 이유, 뭐 출산의 고통에 따른다든지 혹은 한국 남자가 싫다든지 그런 거 또 다른 분류가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출산을 이렇게 다짐하는 사람들이 정말 이것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데, 제가 최근에 생각을 하다 보면 뭐가 그나마 나을까 하다가 생각해 보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하나는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거 성평등? 그게 궁극적으로 해결돼야 되지 않나. 그거밖엔 답이 없다고 생각해요. 성평등이 이루어지면 이건 다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은 부분에. 그리고 성평등 안 건드리고, 그거는 그냥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 없어. 너무 오래된 문제고 어떻게 한꺼번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해서 얘를 제쳐두고 이런 것들만 해결하고 육아해주고 좀 더 줄까? 혹은 뭐 남자들의 뭐 가사 노동력을, 가사 시간을 좀 더 늘릴까? 뭐 이렇게 해서는 절대 해결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성평등 문제를 건들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안 건들고는 저는 해결 안 된다고 생각해요. 거기까지고, 그다음에 다른 나라 육아휴직 제도는 제가 잘 모릅니다. 책에 소개한 정도만. 그것도 제가 이제 그때 쓸 때 이렇구나 이렇게 쓴 거고, 제가 그거를 외우고 다니진 않고,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던 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스웨덴 제도, 남성들이 육아휴직을 어느 정도 조건 해야 하는. 근데 제가 궁극적으로 바라는 건 아까 말했듯이 스웨덴 제도가 480일을 육아휴직을 주는데 그중에 390일이 여자한테 주고 그 90일은 남자들만 쓸 수 있게 하는 제도거든요. 그래서 남자들이
그러니까 남자들이 안 쓰면 390일밖에 못 쓴다는 거. 저는 근데 이거 말고 남자들이 390일을 쓰고 여자들이 90일 쓰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아까 얘기를 하려다 말았는데 친구랑 뭐 농담으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막, 야, 근데 자궁이 여자한테 있으면 가슴은 남자한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상하긴 한데 그 말은 이제 출산을 여자가 하니까 그러니까 출산 휴가는 여자가 받고 육아휴직은 남자가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 저는 이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쉽지는 않죠. 질문이 제가 다 정리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까 기억나는 것만 약간 무슨 그래서 서울색이 느껴진다 그랬는데 서울과 지방의 네, 격차가 있지 않나.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인지 조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사교육 문제는 약간 그럴 수 있어요. 제가 그 통계를 여기는 안 넣었지만 그 보니까 서울이랑 경상도 지방이 사교육 그 비중이 되게 높더라고요. 그거 외에는 되게 좀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근데 뭐 육아휴직이라던가 뭐 다른 문제들은 일단 출산율이 조금 다르지 않나요? 출산율? 네, 서울하고 이제 지방의 그런 신혼부부들. 아, 제가 그 출산율 조사를 안 해봤네요. 그냥 통틀어서만 봐가지고 많이 다르겠죠. 서울도 강남구는 좀 올라가요. 아, 그래요? 전체 통계는 그렇고요. 지방이 더 줄어드는 건데 서울 전체 추세는 그렇지만 지방은 여전히 분명. 그쵸. 제 친구들도 주방에는 막 3명도 낳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책을 쓰면서 그렇게 서울과 지방을 구분하는 건 한 번도 생각 안 해봤는데 그건 조금 제가 반영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뭐 육아를 어떤 마을 공동체에서 키운다라고 뭐또 말씀하시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건 좀 반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육아는 기관, 어린이집에서 키우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남의 그냥 손을 빌리거나 뭐 우리 엄마한테 맡기거나 뭐 시어머니한테 맡기거나 그런 거는 좀 배제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이에요. 네, 그런 건 정부에서 좀 육아를 국공립 어린이집 같은 거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아까 무슨 성평등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무슨 질문이었죠? 아, 구체적으로 성평등이 어떻게 이루어져? 글쎄요, 이걸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 글쎄요, 이거를 성평등 문제는 근데 저는 솔직히 저는 이 책을 쓰면서 페미니즘을 한 번도 떠올린 적이 없었거든요. 약간 놀랬던 게 제가 이제 출판사에 원고를 다 투고하고 이 갈라파고스에서 연락이 와서 한번 보자 그래서 이제 그 출판사에 갔어요. 근데 그 편집장님이 이제 약간 비혼을 선택하셨고 그다음에 약간 비추산도 생각하셔가지고 이 책을 되게 마음에 들어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요새 페미니즘이 되게 유행이잖아요. 이 책 좋아요. 막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이 페미니즘으로 읽힐 수 있구나. 그래서 그때 처음 알았어요. 저는 그걸 염두에 쓴 게 아니고 솔직히 말하면 제가 되게 부끄럽지만 저 페미니즘 관심이 없었어요. 되게 부끄럽지만 특히 제가 여대를 나왔는데도 여성학 수업을 안 들었었거든요. 내가 왜 안 들었을까 생각해보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차별을 받는다고 못 느꼈어요. 저는 솔직히 뭐 김지영 읽어보신 분 아시겠지만 어렸을 때부터 뭐 할머니로부터 그 남동생과 되게 차별을 받잖아요. 근데 저는 남동생이 그렇게 있지만 그 아이와 내가 차별을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저도 되게 사랑받고 컸거든요. 차별 없이 할머니도 저 되게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특히 또 여대에 있으니까 저 또 더욱 그런 걸 못 느끼죠. 남녀 차별이라는 걸 전혀 못 느끼다가 이제 회사 가서 이게 왜 여직원들한테 이런 걸 시키나 그때 약간 처음으로 이제 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딱히 뭐 차별을 받는다는 느낌이 많지는 않았어요. 이걸 쓰면서도 막 그냥 제도적인 문제라고 생각했지 이게 페미니즘으로 엮일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요새는 근데 좀 약간 페미니즘 관련 책을 읽으면서 성평등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근데 이 책은 페미니즘으로 읽을 수도 있지만 그것과 관련 없는 챕터도 되게 많다고 생각해요. 페미니즘을 동의하지 않는 사람도 많이 문제의식을 느낄 만한 챕터가 많다고 생각을 해서 꼭 그렇게 분류해야 하나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그 통계 오류 말씀하셨는데 그건 정말 맞아요. 저도 여기다 통계를 집어넣으면서도 제가 원하는 통계들만 넣은 건 확실하죠. 그리고 그 통계들 중에서도 조금 더 내 주장에 가까운 통계들만 넣은 것도 확실하죠. 그런 부분은 인정하고 그리고 통계들 보면 되게 이상한 통계도 많아요. 제 책에 보시면 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인가 거기서 낸 통계 중에 되게 무슨 여성들이 되게 많이 육아휴직을 쓰는 것처럼 조사를 했는데 알고 보니 그 모집단이 되게 말도 안 되는 모집단이었죠. 일반 여성과는 차이가 있는. 그래서 통계를 쓸 때 좀 잘 쓰고 싶긴 한데 네, 그거는 잘 해야죠. 그 다음에 충분히 이제 작가님 얘기하고
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네, 정도. 알겠습니다. 마무리 해야 되니까. 네. 그러고 그다음에 뭐 아까 그 표지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표지 이 출판사가 표지를 의뢰하는 데가 있어요. 여기 뒤에 보시면은 뭐 가파스 뭐죠? 가필드 이분께 항상 의뢰를 하신대요. 이분이 그 중장년의 남성이고 아이가 있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항상 표시를 하시는데 제 책을 읽으시고는 도저히 이 생각이 안 난다고 이 여자 이 얘가 왜 이런 생각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처음에. 그래서 약간 그 출판사 사장님도 그게 아니라고 이러면서 막 그러셨는데 그 사람이 이제 처음 떠올린 게 이제 제 책을 읽고 나서 떠올린 게 모딜리안이었대요. 그래서 처음에 이거 시안 말고 다른 모딜리아니 그림들이 보면 여장들이 되게 약간 힘이 없고 되게 막 약간 뭐라 그러지 좀 이렇게 막 처져 있다 그래야 되나 약간 저는 모딜리아니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표지를 처음에 주셨대요. 근데 사장님이 이거 아니라고 좀 더 강해 보이는 이미지가 된다고 해서 이 모딜리아니 중에서는 그러니까 보면 모딜리아니 그림 중에 이런 풍이 없는데 저도 보면서 모딜리아니 같은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실제로 그리긴 했어요. 맞긴 한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 표지가 나오게 된 거죠. 이게 저는 잔느라는 사람을 처음 알았어요. 그리고 네, 그래서 이 표지는 제가 선택한 게 아니고 저는 제목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회적 피임이라는 제목을 쓰고 싶었고 그 단어 진짜 마음에 드는데 못 썼죠. 그래서 표지는 근데 마음에 들어요. 처음엔 그냥 제목도 조금 마음에 안 들고 그랬었는데 하고 보니까 표지 괜찮지 않나요? 네, 저는 마음에 드는데 제목이 빨간색에 잔느가 임신한 채로 자살했다는 거 아는 저는 근데 진짜 이게 임신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림이 그 그림인지 모른다 이거죠. 자살 당시 임신한 채로 경제적 진짜? 부모님과 고리를 다 끊고 모딜리아니랑 살다가 남편이 죽으니까 자살을 한 거거든요. 임신한 채로. 그래서 이걸 한국에 난 몰랐어. 이거 페이스북에 보고 이게 강연이 있다 그래서 바로 책을 사서 봤어요. 진짜요? 어떤 비극적인 얘기. 진짜? 아니 근데 이 그림이 잤는지도 아직 불확실한 거잖아요. 네, 불확실해요. 네, 근데 모르잖아요. 모딜리아니 작품이라면 사람들이 다 잔느를 따. 진짜요? 근데 모딜리아니 모든 여성들이 다 잔느예요? 아니 모델도 있어요. 모델도 있고. 네, 그래서 너무 궁금해요. 아니 근데 그 실제로 어떤 분은 이 여자 임신한 거 아니냐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배가 좀 나와 있었어요. 보이네. 그래서 근데 나는 몰랐는데 그런가? 약간 배가 좀 나온 것처럼 그렇긴 합니다. 혹시 이따 그 표지 골라주신 분이 잔느가 떠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그런 분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출판사에. 빨간색이고. 네, 나도 빨간색. 제가 비출산 안 하시고 비출산 자지만도 하시고 그래서. 출판사에 제가 물어볼게요. 웃지 않느냐고 이게 제가. 갑자기 돌아오네. 근데 마음에 드네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마무리 발언 해주시죠. 네. 마무리. 첫 독콘서트를 하신 건데 책 내고 나서 어떠셨나요? 저는 진짜 너무 떨렸거든요. 근데 솔직히 준비를 많이 못했어요. 제가 이 광고 하나 하고 싶은데 제가 그 다음 주 토요일에 JTBC 거기 뭐 어디죠? 소셜 스토리 맞나? 네, 페이스북 거기에 나오거든요. 거기 이책 동영상. 때문에? 네, 이 책 때문이라기보다 거기서 이번에 하는 그 컨셉이 비출산이라 가지고 그분이 이제 그 PD가 검색해가지고 이런 책 내셨던 데서 어제 인터뷰를 했어요. 어제까지 그 인터뷰 준비를 하느라고 지금. 그래서 다음 주 촬영. 사진 한 장 없이 그렇게 휑한. 그래서 이제 준비를 하느라고 좀 소홀했는데 그래도 되게 열심히 했는데 되게 긴장했는데 되게 후련하네 하고 나니까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너무 와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진짜 안 오실까 봐 되게 염려 많이 했는데 진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